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잡 쪽이 50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주로 자영업자들, 또 여기서 연쇄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2030이 많다는데요. 코로나 시국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이러스하고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두를 응원하면서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연일 가시밭길입니다. 어제 정우영, 이상민 후보자에 이어 오늘 이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수위가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준비 작업 마무리돼가는 모습인데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소매 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5월의 봄날입니다. 이렇게 날이 좋을 때마다 걱정이었던 공기질도 오늘은 좋은데요. 다만 내일 오전까지 봄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이른바 양간지풍이 불겠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건조특보도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만큼 어린이들과 외출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지겠습니다. 강릉 18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올라 덥겠습니다. 대전과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마치 금요일 같은 수요일 느낌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광주 붕괴 아파트 철거 후 새로 짓는다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시 화정동의 아이파크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현장에 있던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HDC 회장이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네. 전면 다시 짓겠다라는 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몽규 회장의 발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월 실종자 구조 작업을 끝낸 이후 입주 예정 고객과 주변 상가 상인 여러분과 피해 보상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지만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져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 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지난
1월 사고 이후 4개월 만에 이 대책 발표였는데요. 사실 네. 업계에서는 8개 동 전면 철거보다는 부분 철거 후에 다시 시공을 하는 요 입장에 좀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문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개 동 사고가 난 동 외에 8개 동을 모두 다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얘기를 들어왔는데 사고가 난 동 외에 나머지 동의 개혁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라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네. 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눈이 내리는 저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4개월 뒤에 오늘 긴급 기자회견으로 다 밀어버리고 8개 동을 다 밀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유호정 기자, 사실 완공하기까지 또 굉장히 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여요. 돈도 상당히 좀 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 붕괴된 화정 아이파크는 만약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됐다면 올해 11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들이 2019년에 분양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산 측이 전면 철거 후 다시 짓게 된다면 준공까지는 약 7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대략 6년 가까이 시간이 더 소요가 된 상황인데요. 2019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빨라야 2027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비용 문제도 있죠. 이 철거비도 따로 들고요. 또 네. 철거해서 재시공비도 들고 또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들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그쵸.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 3,700억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억 가량이 이 손해배상 비용으로 이미 처리가 됐는데 네. 여기에 1,7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주가 6년 가까이 미뤄졌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당장 입주를 할 생각이었다면은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점은 좀 번거롭지만 어쨌든 전면 모든 동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이 결정은 자체는 통 큰 결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살 집 마련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쁘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좀 대체적이다라고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전한 상황이고요. 네. 그 대신에 입주가 지연되는 동안 주거 지원도 통 크게 해야 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6년 가까이 주거가 연기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현산 측 입장으로는 70개월간 지연된다면 이 계약자 한 명당 1억 6천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입주자들끼리 입장을 정해서 현산 측에 이 필요한 비용과 지원 대책을 좀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현대산업개발이 8개 동을 다 철거를 완전히 하고 새롭게 다시 짓겠다 70개월 동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 그동안의 주거 지원, 70개월 동안의 주거 지원도 이것도 이 현대산업개발에 좀 통 크게 좀 책임을 좀 잘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받았었던가요? 일단 서울시가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군요. 이 HDC 현산 측에 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실 이번 건 광주 건 외에 광주 학동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 형사처분까지 1년여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당시에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었는데 현산 측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4억 원으로 바꿔달라라는 네.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과징금 4억 원으로 가름이 된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이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토부가 2차례나 대형 사고를 낸 현대 HD 현산에 등록 말소라는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일단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년 영업정지 이 행정처분 의견서를 현산에 보낸 상황이고요. 네. 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현산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업 정지를 막으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2차례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보다 중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 완전히 다시 짓는 게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굉장히 좀 큰 결심일 수 있습니다만 입주 예정자들이 생각할 땐 사실 이건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윤 대표님. 예. 뭐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앞서서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학동 참사가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현산에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아이파크 굉장히 신뢰 있는 브랜드잖아요. 서울 삼성동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네. 그게 작년에 화정 그전에 확동 2번이나 광주에서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빨리 더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고 봐요. 1월 달에 냈으면 지금 5월 달이거든요. 네. 4개월이나 끌었어요. 저는 늦었지만은 다행이다. 하지만 좀 많이 늦었다. 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네. 아버지가 포니정 정세영 회장이거든요. 현대자동차. 네. 그리고 큰아버지가 정주영 네. 현대그룹 창업자. 그렇죠. 정주영 창업자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분석했을 것 같아요. 이게 회장의 조직을 모르고 있었나? 조직 의사소통에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빨리 뭉개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저거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그리고 전국의 현대산업개발이진 아파트 전원 다 재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기대 이상의 그 성의를 보일 때 국민들을 납득한다. 그래서 저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큰 사고가 하나 나면은 일이 나면은 작은 사고가 29번이 나고 네. 운 좋게 사고가 안 난 게 300번이 난답니다. 1대 29대 300. 네. 그러니까 학동 화정 2번 났으면은 작은 사고는 벌써 58번 나고 네. 운 좋게 안 난 건 600번 난 건데 저 회장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해야죠. 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995년 신경영할 때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한 게 뭐냐면 네. 불량률 나면 라인 스톱. 라인은 무조건 세웠어요. 아무리 손실 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핸드폰 15만 대를 임직원 다 모여놓고 거기서 불태웠어요. 네. 그 태우면서 임직원이 울었어요. 그런 처절한 걸 겪고 나서 삼성이 품질 경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 저거 철거할 때 네. 전 임직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 이런 일 한 번 더 하면 회사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각오 아니면은 저는 현대산업개발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난 게 아니라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방만한 경영 그리고 원가만 무조건 줄이려는 그런 잘못된 경영 이게 사고를 저는 불렀다고 봅니다. 네,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조언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결정, 완전히 다시 새로 짓겠다는 이번 결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앞서 이 사고 현장을 찾았던 원희룡 후보자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이런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면서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해당 발언 입장 그대로 유지하냐라는 질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유병규 대표이사가 이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지만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후에 추후에 있을 뭐 징계 문제나 이런 강성 발언을 좀 의식한 조치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원희룡 후보자가 오늘 이 발표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어요. 네. 이 전면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 안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올렸는데요. 이 전면 재시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향후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희룡 후보자가 이 SNS에 쓴 글 이번 결단이 이 우리 안전 문화를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아빠 찬스 정우영, 이상민 후보자 청문회 결국 파행입니다. 이 연일 이어지는 청문회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처럼 이 정우영, 이상민 후보 청문회 어제 열렸는데 마무리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청문회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의원들이 전부 다 집단 퇴장을 했고요. 네. 어제 오후 7시쯤 파행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어제 집단 퇴장을 했고 오후 9시 50분쯤 파행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낙마 영순위로 조준해온 정 후보자 청문회부터 보면요. 정말로 난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후보자 열심히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관련해서 이 아빠 찬스를 절대 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주요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의대 입학과 또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 상피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것을 피한다는 이런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네.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을까?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또 그 자녀들이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네, 어제 정 후보자의 주요 답변들을 좀 짚어보면요. 이 자녀들의 편입학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얘기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혹시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네. 이 우리 학교 85%가 동일대학 출신이다라면서 이 자녀 편입 당시에 들어갔던 면접위원들과 지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왜 하필 자녀 둘 다 경북대 의대에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북대에 지원한 것은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이라 제가 부모로서 뭐라고 하긴 곤란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상적인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네. 이달곤,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질의를 하면서 정 후보자를 향해서 정말 잘못됐다라면서 비판에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적극 엄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 이 의혹에 좀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답변 태도를 놓고 또 이 말이 나와요. 네, 그 앞뒤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정 후보자가는 의혹을 부인하고 고 의원은 사실이라고 공방을 이어가던 와중에 고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 만약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가 질문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은 그냥 질문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느냐라고서 즉답을 피한 거죠. 그러자 고 의원이 지금 나를 검증하는 거냐라면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후 장내가 굉장히 소란해지면서 결국 고 의원의 질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여성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남성 의원들이 질문할 땐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하고 이 여성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꾸로 질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이 후보자가 오래전에 썼던 칼럼에서의 여성관이 청문회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태도를 바꿔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럼이 어떤 거냐. 지난 2012년에 네. 정 후보자가 한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애국의 길이라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 내용이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고 암 치료의 특효약이 결혼이다. 그래서 전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 후보자의 여성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호영 후보자 뭐 아빠 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의혹에 나는 법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어제 수차례 반복해서 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민주당이 뭐 노골적으로 사퇴 언제 할 겁니까라고 물어도 이 절대 사퇴를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정 후보자 굉장히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의혹 잘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해명이 됐다는 게 일단은 뭐 한마디로 이제 부정의 팩트가 드러난 게 없다. 네. 옛날에 그 계속 지적해왔던 그게 네. 없다라는 건데 지금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수사를 하면 부정의 팩트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해명이 된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할 수 없고요. 다만 네. 해명을 했다 네. 한 거는 맞는데 그 수사로 밝혀야지 이 상황에서 해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여전히 의혹의 정황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정 후보자의 그 어저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오히려 민망했을 정도인데 네.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는 뭐 인정한다면서도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떳떳하다 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오히려 듣는 제가 더 민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분은 도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해서 제가 도덕의 사전적을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네. 네. 도덕이라는 게 사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네.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에요. 그러면 네. 공직자의 도덕이면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병원장과 부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자녀들이 줄줄이 1년 상간으로 의대에 편입하겠는데 그게 바람직한 행동 기준입니까? 공직자로서? 불법이 없었더라도 그거는 아무래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기가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저분은 뭐 자녀 편입합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사 구분 없는 그 인식 자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우리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십니다. 그런데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자녀들이 다 의대에 편입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그게 그림이냐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마도 버티는 이유가 네. 자녀들한테 혹시 부정입학에 딱지가 붙여질까 봐 청문회에서 결코 부정은 없었다고 끝까지 버티자 이러는 아마 그런 의도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는 자진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명할 기회는 줬잖아요. 네. 어쨌든 수사를 안 한 상황에서는 부정의 팩트가 정확히 드러난 건 없으니까 자신의 해명할 기회는 줬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라면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청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엔 충분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 어쨌든 저는 해명은 했고 이제 저는 자진 사퇴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자신을 지명해 준 윤 당선인 물론 부실 검증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한테도 그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가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거의 지금 이 자진 사퇴문을 불러주는 거의 그런 이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정 후보가 받는 여러 의혹 중에 아주 큰 이 굵직한 게 사실 아빠 찬스 의혹입니다. 근데 이 아빠 찬스 의혹 정호영 후보자만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이상민 후보자 이 아빠 찬스 의혹 청문회 어제 있었는데 어떻게 해명이 됐을까요? 네, 이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따님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이제 인턴 3관왕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은 보셨죠? 전 본 적은 없는데요. 예. 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 취업이 아니라 입법 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이미 딸이 대학교 진학을 해서 정치학과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아마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취업의 일환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스펙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인턴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제 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 아닌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을 얘기해 보자면 이 딸이 이른바 인턴 산광낭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스펙을 쌓는데 로펌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가 좀 기여를 한 게 아니냐, 아빠 찬스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과 관련해서는 이 본인이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직접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빠 찬스라고 하면 아빠가 가진 권한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탈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어야 됐는데 이 정의에 맞는 아빠 찬스 의혹은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중해제약 회장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고 여기에 반전세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결국 꼼수 증여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자가 어떻게 즉석에서 바로 찾냐. 저도 점심 저녁 식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계기가 됐고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상민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 어제 있었던 청문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오늘 열리는 청문회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었는데 김영 기자. 네. 한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날이 9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여야 이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지금 못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대단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인 채택 여부 두고 여야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진탕 끝에 이 2명의 이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쪽 보면은 이 이문정 감찰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를 방해했다.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동수 이제 감찰부장 역시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때 이 검찰총장이 주요 판사들의 이 사찰을 지시했다. 네. 이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던 굉장히 각을 세웠던 인물들이고요. 일단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 박영진 의정부 부장검사가 있는데 이 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채널A 사건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하려고 하자 이 추미애 전 장관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증인 중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게 이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이 네. 김경률 회계사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비판하는 이 책이었죠. 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고요. 네.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정말 최근에는 이 최광욱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이 SNS 글을 올렸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김경률 회계사 증인 채택이 좀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두고 여야 오늘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했다고 하는 김경률이라는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어렵게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해가지고 오늘 법사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증인 채택이 어떻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발언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국회 증언대 세워서 우리 아까운 의정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일이냐. 네, 사실 어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한 후보자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 공격적인 질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관심사였었는데 지금 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영 기자, 한동훈 후보자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어쨌거나 검수완박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오늘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이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추가 수사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이득을 보게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 이러한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 체계 마련을 하고 이 가능한 수단을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 서면 질의라는 게 의원실에서 질문을 더 넣어야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묘한 게 이 청문 이 질의 답변 자료가 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서 넣은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문 답변 양향자 의원실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민주당 양향자 의원, 민주당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검수완박 법안 표결에도 불참을 했는데 이 양향자 의원 오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 명분, 실리, 협치가 없는 산무 법안이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와 검찰, 국민이 다시 한번 이 정확한 좀 행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요.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벌써부터 이제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김영 기자, 이 보니까 한 후보자의 이 딸이죠. 장녀에 대해서 이 장녀의 엄마 찬스, 그러니까 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엄마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바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매체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이 딸이 이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내용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후보자 고등학생 2학년 딸이 있는데 이 네. 엄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이 모기업에서 노트북 50대를 받아서 이걸 복지관에 기부를 했고요. 이 내용을 이 미국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본인의 대학 입시에 좀 스펙 쌓기로 사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네. 한동훈 후보자 측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기업의 내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지 이게 어떤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 또 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겠다 매우 강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뒤에 실제 기사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실려있던 이 만평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 만평을 다시 좀 내리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해당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하는 와중에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정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함께 보시면요. 결국 등판, 민주당 내 커지는 이재명 차출론입니다. 네. 이 어디에 등판하느냐, 바로 인천 계양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계양을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이 고문의 등판을 두고 네. 좀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천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최입의 비대위원도 인천 계양을에 등판할 의향이 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 비대위원은 이제 본인이 40대고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최 비대위원이 공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셀프 공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때는 스스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최입의 전 의원과 최입의 비대위원이 지금 이 등판설, 이재명 고문의 등판설이 나오는 인천 계양을에 사실상 이 말로써 먼저 약간 깃발을 꽂은 그런 형국이 됐는데 이재명 고문의 등판 요구가 팬카페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당원 게시판으로 갔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실 이 고문이 등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직접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좀 지원은 불가피하다. 열심히 그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방선거 상황이 좀 많이 지금 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네,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천시장 선거는 초박빙이거나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출마 여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고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이전 지사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땐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관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차출 가능성이 공개 언급된 거라 눈길을 찔렀는데요. 특히 여기서 같이 한 말이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지만 분명한 건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당의 지도부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 지금 삼고초려라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좀 시그널이라면 시그널일 수 있어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네, 신중론도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라면서 해서도 안 된다. 네,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할 일도 없고 예.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검수완박이 무언가 이 범죄 사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는 이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 자신의 출마 자체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에 기름을 붓고 맞는 거구나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함께 설명을 했고요. 동시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지원 유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신중론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고문의 이 등판이 이 점점 현실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고문을 겨냥을 했는데요. 특히 대장동 이슈 그리고 아내 김혜경 씨 법카 사용 의혹과 함께 왜 성남 분당갑이 아닌 계양을이냐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 특유의 이 비꼬는 표현을 함께 쓰면서 같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역시 같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고문과 인천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면서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걸 권유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의 대항마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인천 계양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번에 험지에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안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가능성이 나오는 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그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다. 이 점이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 도전에도 이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고문 또 안철수 위원장 상황이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 다 대선을 뛰었고 이 대선이 끝나고 지금 뭐 보선을 통해서 어쨌거나 원내 진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재명 고문의 험지가 안 위원장의 양지고 이 안 위원장 양지가 이재명 고문 험지고 뭐 이런 점만 다르다 뿐이지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둘이 맞붙으려면 한 사람은 본인의 험지로 나가야 이게 성사가 되는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거론되게 분당갑하고 네. 인천 계양을이죠. 분당갑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인천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둘이 맞대결은 둘 다 서로 피하는 거 아니냐. 둘 다 트럭끼리 맞부딪혀봤자 트럭 하나가 부서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 차기 대권을 노릴 텐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 결정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냐.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이 같은 점이 이제 대권 주자라는 거 지금 그리고 정치적인 공백기죠. 인수위원장 사실 이제 업무가 끝났고 네. 이재명 그 상임고문도 지금은 정치적인 휴직이고 그렇지만은 대권으로 해서 뭔가 지금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죠. 저는 그 안철수 그 상임위원장에 비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훨씬 고민이 크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저 인천 계양을 험지 나가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정부라고 했는데 네. 장관 자리도 하나도 안 주고 네. 뭐 별로 청와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도 한 것도 없이 또 험지 나가라? 학교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전학 온 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네. 제일 험지 나가라? 네.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정의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인륜이라고 그럴까요? 뭐 의리 뭐 이런 거에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인수 합당이라고 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수 합병한 거잖아요. 국민의당, 네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그런데 험지에 나가서 너 붙어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나가면 분당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그 후보는 지금 상임고문은 고민이 굉장히 크죠. 분당갑에 나가면은 이 대장동 사건부터 그 초밥 법인카드 문제부터 백현동, 성남FC 이게 또 선거 이슈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테고 네. 인천 계양을에 가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하긴 민주당 텃밭이라 유리하긴 하지만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검수완박법 그거 하더니 겨우 인천 그거 갈라고 그거 했냐. 그런
프레임에 빠지는 그게 굉장히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결단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저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저는 긴 정치로 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은 이재명 고문은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으로 나온다면 분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유호정 기자, 이 성남 분당갑 후보 등록이 이미 끝났어요. 네, 안 위원장은 그런데 후보 등록을 건너뛴 상황이죠. 이 때문에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경우에 따라 추가 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여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이 안 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이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 네. 인수위 일에 신경 쓰겠다라면서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는데요. 선거가 임박해온 만큼 이틀 뒤에 인수위 해단식이 있거든요. 전후로 조만간 이 출마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나오려면 좀 전략 공천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당 안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당 내에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위원장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 입장을 계속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던 경기도도 사실은 윤 당선인 측이 밀어준 김은혜 전 의원하고 사실은 경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의원 같은 홍준표 이제는 전 의원이죠. 전 네.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할 때 경선을 치렀었고,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라고 뭐 다 뭐 전략 공천하고 다 이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이 먼저 나가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윤 당선인 측에서 아무래도 경기도가 상징적이고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네. 김은혜 의원하고 파트너가 돼서 쌍끌이를 좀 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먼저 권유를 했어요. 그럼 권유한 측에서 배려를 해줘야죠.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사실 후보 등록 마감이었는데 네. 신청을 안 한 것도 그쵸. 내심 전략 공천을 하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천권은 원칙적으로는 당 대표한테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당 대표는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데 딴 윤 당선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불쾌하죠. 사실 공천권이 당 대표한테 있다기보다는 공관위를 통해서 그렇죠, 논의를 그렇죠. 한 어쨌든 일이다만 당 네. 대표가 총괄하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이고 윤 당선인의 또 측근이니까 또 네.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기는 네. 합니다만 원칙적인 시스템하로는 시스템 하에서는 당 대표한테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결정도 당 대표가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윤 당선인 측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을 땐 이준석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모종의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순서가 늦었다면 이제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왕이면 기분 좋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학온 학생한테 그냥 경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정부의 파트너이기도 하니까 좀 예우하는 차원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려면 이준석 당대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물밑에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분당갑에 박민식 전 의원이라고 윤 당선인의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인가요? 이걸 했어요. 특보를 그래서 했죠. 어떻게 하면 윤 당선인의 당선에 기여를 한 사람이 또 경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기분 나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을 전략 공천한다면 박민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이나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 이번엔 좀 물러나달라. 이렇게 이제 물밑에서 조율하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것도 좋지만 정치는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논설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전학온 학생인 안철수 위원장이 학교에 전학온 학교에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좀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 제목은 6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 말 그대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석자 명단도 좀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사 여사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경우에는 가족 초청이 좀 이례적이다라면서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네. 이 노관장도 통합 차원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그래도 초청은 예의니까 네. 이 당사자인 권 여사가 결정할 부분으로 남기고 이 초청장을 전해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취임식에는 미리 참여를 신청한 국민 9,800여 명 그리고 국민희망 대표 20인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20인 명단에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역할을 했었던 네. 이 배우 오영수 씨 네. 그리고 천안함 생존사병인 전환수 씨 등이 국민 대표로 초청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참석 의사를 밝혔던 또 한 사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이 자리 배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맨 앞에 윤 단성민 부부가 앉고 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앉게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자리 바로 뒤에 이 네. 역대 전직 대통령 및 유족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탄핵 이후에 6년 7개월 만에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조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만남도 취임식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뭐 취임 기념 우표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원래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기념 우표가 나왔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항상 나와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우표 사진이 네. 좀 특이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는 윤 당선인의 여러 사진 담겨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 꼽힌 대통령인 만큼 최초로 마스크를 쓴 모습들이 담긴 당선인들의 네. 모습들이 다수 담겼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반려견 토리를 안고 찍은 우측 상단 아까 보였던 저 사진의 우표. 그 모양이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역시 대통령 기념 우표에 반려동물이 들어간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념 우표가 팔린 대통령은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0만 장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과연 윤 당선인이 깰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재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당선인의 취임식 이제 뭐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취임식 준비는 거의 다 뭐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김현 기자. 취임식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운동, 이 선거운동 기간에 논란이 됐었던 고발 사주 의혹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8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대선 내내 이슈가 됐었고요.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까지 사건 관계자로 분류돼 입건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무혐의 결론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모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네. 대신에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혐의가 인정이 돼서 불구속 기소로 일단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지금 당사자들 특히 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어떤 반발하는 비판의 성명을 내놨는데 네. 이 고발 사주 실체가 없는 이 광란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모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였던 이 조성은 최초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밝혔던 제기했던 사람인데 네. 이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의장이 조금 전에 이제 약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검찰 윗선에 대한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손준성 검사를 사실상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우두머리로 판단을 한 건데 공수처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의심이 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여걸 대표님.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의원실, 이 회관에 있는 의원실을 압수수색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뭐 몸으로 막아가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던 게 아직도 이 기억에 남는데, 근데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 고발장을 그래서 누가 작성을 했는가 이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이 그 출범할 때 그렇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만 출범하면은 우리나라 공직자 비리가 다 없어진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공수처 만들어서 유일하게 한 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잖아요. 네. 시민단체 고발 들어오자마자 사흘 만에 압수수색하고 윤 당선인 입건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 고발 사주 의혹,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또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뭐 3가지 걸어서 했는데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아마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출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을 갖고 하든가 좀 어정쩡하게 정치적으로 좀 기울어진 게 오늘날 이런 화를 자초했다. 그래서 기자들이나 애매한 시민단체 사람들 휴대폰 통화 기록만 조회하고 그런 엉뚱한 일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부터 모든 사람들, 공수처 관련된 사람들 좀 책임을 지고 일괄적인 사퇴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 사퇴. 네, 여태까지 8개월간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당선인 무혐의로 됐지만은 제보 사주는 왜 수사 안 하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랑 구체적으로 그 제보하기 전에 만난 정황이 다 나오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 안 하죠? 이런 공수처 뭐하러 필요하죠? 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네, 지금 세금이 아깝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 글쎄 좀 탐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윤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위 얘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수위 얘기 김영 기자, 어제 이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좀 비판받을 만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직접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후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어제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이 왔군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 아닌 건지 아니면 확대 개편이라면 또 어떤 방식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사월급 2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등이 이 209조 원 안에 모두 담기는 것인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 이미지를 당선인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굉장히 기대에 찬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신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약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2030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비판이 일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원안에서 후퇴한 우리가 모습을 좀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퇴한 점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해야 한다. 이런 좀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가부 폐지 공약 아니냐,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공약인데 그러면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라는 거냐, 내가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영미 위원님, 지금 공약을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110대 과제, 국정과제를 추려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대부분 한 줄짜리 공약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은 줄줄이 다 수정되거나 빠졌는데. 근데 사실 그 한 줄 공약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표심을 겨냥해서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건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내놓을 때 당시부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네. 분분했던 공약들인데 결과적으로 짚어보니까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약 파기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필요한 것은 네. 적어도 그것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군인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 있는 병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준대니까 뽑았을 것 같고 네, 예를 네. 들면은 뭐 여가부 폐지 이대남들은 또 여가부 폐지 때문에 또 그때 윤석열 당선인한테 네. 지지를 몰아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뽑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파기를 했다면 네. 적어도 그런 공약을 뽑고 찍었을 그런 지지층을 유권자들을 향해서 왜 이 공약을 파기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 어저께 인수위 발표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후에라도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뭐 한 줄 공약이 처음에 이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이 논란이 있었었죠. 이 공약에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좀 이 나뉘어서 지금 양극화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걸 떠나서도 이 공약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국정과제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영미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공약의 이 적절성 여부를 보고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무너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만 이 무너진 유족들 또 입주민들의 마음까지 다시 세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차곡차곡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약속을 좀 이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 무너진 마음 또 이 깊은 간극도 좁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의 탑 정몽규 광주 아이파크 철거 후 전면 재시공 다시 새로 짓겠다를 오늘의 탑 기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